시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변을 보는 게 좋은 대변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좋은 변을 보기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건강과 다이어트의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 저자 이승훈 작가입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좀 어려운 단어라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뭐야 생각하실 텐데요. 쉽게 풀어드리면은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라고 하는 녀석들의 총집합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실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갔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기억이 그때부터인데, 학교에 아침에 가면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배가 아파서 배를 부여잡고 따뜻해질 때까지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일이 다반사였고, 소위 말하는 배변감이 있죠. 배변감이 딱 신호가 왔을 때에 이 시간 이내에 화장실을 가지 않으면은 진짜 큰 실례를 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음식을 먹고서 설사를 하는 게 멋지를 않아가지고, 심할 때는 한 달 이상 설사를 할 때도 있었고요. 하루에 많이 갈 때는 뭐 평균 5-6번 가는 건 기본이고요. 하루에 많이 갈 때는 뭐 15번도 가고, 그리고 대장 내시경 같은 것도 이제 하시잖아요. 속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 1리터짜리 물을 주잖아요. 이거 먹었을 때는 2시간 안에 화장실을 몇 번을 갔는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우연치 않게 이렇게 속이 안 좋아서, 장 건강이 안 좋아서 교육 과정을 찾다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벌써 한 5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는데, 이때 우연치 않은 만남을 통해서 요 유산균,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바이옴과 만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장 건강 문제는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완벽하게 좋아졌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 인체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신체 기관이 피부를 제외하고서 바로 소화기관인데요.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음식을 먹고 뭔가 좀 이상한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소화기관은 외부의 반응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짧게는 몇 시간 혹은 2일에서 3일 정도면은요, 장 상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장 건강이 좋게 바뀌었어 라고 얘기해도 매일매일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마이크로바이옴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질병과 바로 밀접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성인 아토피가 있다거나, 혹은 비염이 좀 심하다거나, 상처가 났는데 습진이 생긴다거나, 이미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까지 나온 상태라서,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병과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다양한 분야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쉽게 먹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죠. 거기다 화장품, 뭐 농업, 바이오,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함께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하는 미생물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지금 다방면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아마 평상시에 화장실 가시면 다들 힘 한번 주시고 뒤 한번 다 돌아보실 거예요. 이때 변이 제대로 나왔는지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지만 봐도 내 응가 상태가, 내 대변 상태가, 내 몸 상태가 건강한지 아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얘를 쉬운 지표로 보기 위해서 브리스톨 대변 도포도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에 이제 브리스톨 대학에서 발표를 한 건데 총 7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분이 없는 상태, 수분이 적정한 상태, 그리고 수분이 너무 많은 상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수분이 너무 없는 상태는 토끼똥 아시죠?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수분기가 없어서 왜 찢고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딱딱한 상태의 변을 보시는 분이 있고, 혹은 이런 식이섬유 섭취들이나 발효식품들을 잘 섭취해 주셔서 바나나 모양의 대변을 보는 경우, 그리고 저처럼 유익한 균들이 많은 게 아니라 유해한 균들이 좀 더 많고 수분 흡수를 대장에서 못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푸드득 하시는, 이제 쏟아내는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시는지는 쉽게 내가 화장실을 갔다가 뒤만 살짝 돌아보셔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좋은 대변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힘을 줬을 때 정말, 왜 구렁이가 담 넘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능글능글 맞다 그러죠.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능글능글 맞을 정도로 힘을 줬는데 이 둔부에 압박이 가해지지 않고 복부에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게 정말
시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변을 보는 게 좋은 대변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좋은 변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게 이제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얘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면 대변을 보기 위해서 변이 뭉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왔을 때 항문을 찍고 나오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식이섬유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굳이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냐? 식이섬유는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발효식품을 드셔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식이섬유만 먹는다고 해서 장 건강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 몸에는 정말 많은 균주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균주만 해도 4,000종 정도가 되고요. 더 많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최소 인체의 장 속에 500종 이상, 그리고 최대 4,000종 가까이 되는 균주들이 있어야 내 몸이 건강한 지표를 삼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균주를 늘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식이섬유 섭취와 함께 다양한 균을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미생물을 섭취할 수 있는 발효식품을 무조건 드셔주셔야 돼요. 그래서 TV에서 그 김치냉장고 광고하시는 거 보시면은 왜 이런 거 있죠? 유산균이 살아 숨쉰다 라고 얘기하죠. 또 최근에 한 뉴스에서는 묵은지의 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에 강한 힘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뉴스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장 속에 유익한 균주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리 잡고 하기 위해서는요, 발효식품을 골고루 드셔주셔야,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에도 얘가 군대가 많아야 식이섬유를 섭취를 했으면은 얘들이 다 분해를 시킬 거 아니에요. 식이섬유를 먹고서 변을 잘 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 내에 균의 수가 부족한 거고 종류가 부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 섭취와 함께 발효식품 드셔주시는 거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항상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이야기 드려요. 좋은 거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안 좋은 거부터 끊으실 생각하라고. 항상 안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거 찾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식습관에서 피해야 되는, 버려야 되는 음식들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체크리스트를 하시고 1번 그리고 2번으로 돌아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장내미생물이 하는 역할은 너무나도 많아요. 음식물을 먹었을 때 소화, 그 다음에 발효, 면역도 담당을 하고요, 염증 방어도 하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게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장내 미생물들의 균형이 맞아야 잠도 좀 잘 잘 수 있고요, 장내 미생물이 균형이 잘 맞아야 변을 볼 때도 시원하게 볼 수가 있고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맞아야 밥을 먹었을 때에도 더부룩하지 않고 소화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인체 전반 곳곳에 나타나는 증상들, 그리고 일어나는 어떠한 몸에서 일어나는 행위들, 여기에 장내 미생물이 연관이 안 돼 있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켜주셔야 돼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만드는 환경 중에 가장 큰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공식품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구화된 식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과자에는요, 소화효소라는 게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과자라는 녀석에는 소화효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과자를 큰 거 한 몽다리 사가지고 먹었어. 그리고 나서 우리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하지? 당연하죠! 밀가루를 때려박았으니까. 소화효소가 없는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는 마트에 가서 제품을 고를 때 뒷면을 봐요. 그리고 원재료명을 항상 살펴봅니다. 어떻게 제품을 고르냐면은, 저만의 그냥 편법 아닌 편법인데, 최대한 합성 감미료가 최대한 덜 들어가 있는 거를 고릅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방부제가 들어가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보존제가 들어가죠.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은, 음식 안에 있는 효소와 미생물을 죽여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소와 미생물을 죽였는데 과연 이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최대한 멀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유통기한이 짧은 걸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생활 환경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의도치 않게 대기 환경들이나 토양 오염들이나 이런 해양 오염들로 통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오염이 돼 버렸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항생제 처방을 받은, 혹은 항생제로 사육이 된 소와 돼지와 닭,
먹느냐 안 먹느냐입니다. 이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성분이 잔류해 있다는 얘기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죠. 항생제 처방으로 받은 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같은 것들을 과다하게 계속 꾸준하게 섭취를 해주시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항생제잖아요. 장내 환경이 망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게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항생제도 있지만 내가 병원에 가서 처방받는 소염제와 항생제가 있습니다. 예? 소염제가 문제가 돼요? 아니 항생제가 문제가 되는 건 알겠는데 소염제는 왜요? 소염제도 마찬가지로 균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구글 학술지나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말 많은 자료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소염제와 항생제가 장내 미생물의 구성과 균형을 어떻게 한다? 완전히 바꿔버린다. 완전히 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이러한 이 연구 결과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소염제와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혹은 약국에서 그냥 임의대로 먹는다? 물론 급한 불은 꺼야 되지만 너무 오남용하는 잦은 복용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뭐 말해 뭐합니까? 우리나라 너무 축복받은 나라예요. 발효시키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요거트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거트는 정말 보배 중에 보배이기 때문에 우유를 가지고 발효시킨 뭐 요거트나 치즈류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해 뭐합니까? 김치. 요건 진짜 김치, 묵은지. 대신에 이 김치와 묵은지를 생으로 드셔야지 끓여서 드시면 유산균이 죽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드실 때에는 이렇게 생으로 드셔주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된장이랑 하나 더 청국장. 와, 이건 진짜 환상적인 발효식품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된장이랑 청국장, 이 콩을 가지고 발효시킨 녀석들만 잘 드셔주셔도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김치나 묵은지나 된장이나 이렇게 청국장 같은 거 만들 때에 소위 말하는 전통 방식을 통해서 자연유래 원료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자연에서 온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원가를 좀 절감하거나 맛의 풍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합성 감미료를 쓰는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성 감미료나 감칠맛을 내기 위한 이런 보존료 같은 것들이 안 들어간 것들, 직접 집에서 담그시거나 시골에서 담가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살 빼는 거 어렵죠. 즐기는 건 한순간이지만 빼는 건 오래 걸리잖아요. 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쉽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살을 빼려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음식을 안 먹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먹던 양이 있는데요, 갑자기 이 먹는 음식의 양을 확 줄여버리거나 끊어버리면 몸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큰일 났다, 긴축 정책을 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지방이 있죠. 지방을 쓰지 않고 보존을 시켜요. 보존을.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체중계에 올라갔으면 숫자가 바뀌었네? 이게 잠시 동안에 수분이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더 나아가서, 물론 지방도 빠지겠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체지방, 내장지방이 빠져야 되는 건데 얘를 빼지 못한다? 오히려 내장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져서 체중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살이 좀 빠졌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음식을 원상태로 돌렸습니다. 그럼 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음식에 다시 들어왔다. 언제 다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기아 상태가 될지 모르니까 빨리 더 많이 저장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내장지방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음식을 또 먹으면서 더 저장을 하니까 더 살이 찌게 돼요. 그러면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두 번째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요, 유익균과 유해균이라고 하는 녀석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내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장 속에 유익한 균이 많은 게 아니라 유해한 균이 좀 득세해, 유해균이 좀 더 많아.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유해균이라는 녀석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누구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누구는 더 살이 찌는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핵심 안에는요, 장내 미생물이 있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단식을 하고 올바르게 디톡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유익균이 유해균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인체는요, 정말 세균이 살고 있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 공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미생물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일단 어림잡아서 약 2kg 정도,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보이는 이 미생물이 2kg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세균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냐면 장 속에 약 1.5kg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장내 미생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유익균, 그리고 유해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중간균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중간균은 어떠한 일을 하는 녀석이냐? 유익균이 우세하면 유익균으로 붙는 역할을 하고요. 혹은 유해균이 높으면은 유해균으로 붙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중간균이 어디에 붙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단어에서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유익균이 많았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 이제 이로운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쉬운 예시로 대변을 보는데 정말 바나나 모양의 예쁜 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녀석이고요. 유해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수치가 많아졌을 경우에는 가장 쉽게는 피부성 질환, 예를 들어서 건선이 생긴다든지, 더 심해졌을 때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가 온다든지, 혹은 대장 내에 유익균이 많지 않고 유해균이 좀 더 많았을 때에는 설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쉬운 예시로 유익균은 몸에 좋은 역할, 유해균이 많았을 때는 좀 나쁜 역할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악의 음식 3가지.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말해 뭐합니까?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는 효소 자체가 없어요. 밀가루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소화를 시키는 효소 자체가 없습니다. 밀가루가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얘기하실 텐데, 통밀 상태로 우리가 밀가루를 먹습니까? 아니면은 과다하게 정제를 시켜서 밀가루를 드십니까? 대개는 과다하게 정제를 시킨 밀가루를 많이 드실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 수치도 올라가죠. 소화가 안 되니까 장내에서 부패할 수 있는 위험도 많아지죠. 밀가루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장 점막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밀가루 음식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합성 감미료죠. 소위 말하는, 저는 이제 공장맛 음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자극적인 맛들 혹은 어디선가 먹어본 맛들 있죠. 이런 공장맛 음식들 해서 합성 감미료가 들어간 것들은 최대한 좀 피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 생각해 보시면 탄수화물도 소화가 되면 당이 돼요. 설탕도 소화가 되면 당이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따로따로 생각한단 말이죠. 여기 하나 더해서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아세설팔칼륨,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당 성분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음료수를 먹을 때 당을 계속 먹는 거예요. 당을 과다하게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 다들 잘 아시죠? 혈중에 당이 많아서 당뇨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거나, 혹은 당 성분이 장내에서 너무 과다 발효가 되어서 부패가 되어버리면은 유해균들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3가지는 좀 피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합성 감미료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맛있지라고 얘기하는 MSG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실 텐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맛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효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소화시키는 식이섬유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 몸에서 소화를 시키는 효소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었을 때 내가 어딘가 몸에서 무언가 부대끼는 느낌이 난다거나, 몸에서 무언가 불편한 반응이나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시면은 이로운 작용을 한다라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겠죠. 물론 사람마다 개인의 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명쾌하게 안 됩니다,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얘는 자연의 온 녀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성분이기 때문에 너무 잦은 섭취나 너무 과다한 섭취는 안 하시는 게 아무래도 나를 위해서 좋겠죠. 이 아이가 출산할 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가장 첫 번째 면역은 이 선천 면역이라고 얘기해서 면역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때 아이가 태어날 때에 하나 더 면역 시스템이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세균 샤워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세균시하고 뭐냐면 아이가 엄마의 질, 즉 산도를 통과할 때 좋은 균을 물려받는 걸 얘기하는데 요즘 보시면은요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엄마에게 좋은 균을 바로 물려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외부에 있는 나쁜 유해균들을 먼저 만난다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었을 때 유익한 균주들을 먼저 물려받고 태어나야 되는데 바로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유해한 균주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세 번째, 분유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람이 몸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호르몬이나 사람이 몸에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성분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이걸 절대로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초유 그리고 최소 100일간은 모유를 먹여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물론 모유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자연식품과 발효식품을 다량으로 많이 자주 섭취할 수 있도록 식습관을 좀 길들여 주셔야 되고 엄마가 또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이런 거 들으셨을 거예요.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병원을 가시면 우울증이 있어서 병원을 가면은 어떠한 약을 처방을 해주냐면은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얘기하는 이 뇌의 정서와 감정과 그 다음에 기분을 좌우해주는 호르몬 재흡수 억제제를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이 제대로 생성이 되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겠네요?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장 내에서 장내 미생물이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녀석을 약 95% 정도 만들어내요. 이미 많은 정보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기에 필요한 원료가 뭐예요? 바로 필수 단백질인 트립토판이에요. 트립토판은 견과류나 혹은 단백질, 고기, 육류나 계란에서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필수 단백질인데 필수 단백질인 트립토판을 내가 섭취를 했어. 그러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옳고다 유익한 균주들이 많아서 트립토판을 먹고 얘가 세로토닌으로 짜잔 변환을 시켜줍니다. 변환을 시켜줘서 저녁 6시가 딸깍 하고 넘어가면은요 얘가 뭘로 변하냐면은 뇌의 시상압으로 올라가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녁 10시쯤이나 11시쯤이 되면은 우리가 어때요? 졸려라고 해서 졸음이 오죠.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녀석이 잠에 들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호르몬인데 필요한 원료가 뭐라고요? 세로토닌이라고요. 세로토닌은 누가 만든다고요? 트립토판을 섭취해서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낸다고요. 뭐 이것만 있나요? 여기에 단체지방산도 만들어내죠. 도파민도 만들어내죠. 가바도 만들어내죠. 그 다음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 천연 항균 물질도 만들어내죠. 이만큼 너무나도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미생물이 그 해독작용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마 이런 연구 결과 보셨을 거예요. 유해한 균주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유익한 균주들을 이렇게 똑 떨어뜨리면은 그 부분만 이렇게 싹 변하는 거, 깨끗하게 변하는 거 보셨죠? 유익한 균주들이 가지고 있는 일단 첫 번째 성질이 유해한 독소들이나 유해한 균주들을 없애는,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속에 유익한 균주들이 많아야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균들이나 바이러스들에 대항해 가지고 내 몸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끔 작동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체에는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점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쉬운 예시로 코 안에도 코 점막이 있죠. 점막이 하는 역할이 뭐죠? 점막의 하는 역할이 외부에 들어온 세균들이나 바이러스들이 인체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장 소장 내에 점막, 그러니까 육모에, 소장 내의 육모에 얇은 점막이 있어요. 이 점막에 정말 많은 양의 균주들이, 정말 유익한 균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식습관이 좀 올곧지 못해, 생활 습관이 좀 불균형이야, 이러면 장 점막층이 두꺼워야 되는데 장 점막층이 서서히 얇아진단 말이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 장 점막이 장벽을
장벽을 튼튼하게 촘촘하게 밀집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되는데 얘가 얇아지면서 어떻게 되냐, 장벽이 점점 넓어집니다. 장육모 사이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핵심 포인트 하나입니다. 장벽을 통과해야 되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 소장에서는 영양소를 흡수하잖아요. 네가 혈관 안으로 들어갈 것은 영양소밖에 없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장 점막에 유익한 균질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장벽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혈관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독소들이나, 그렇죠?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세균들이 들어가 혈관 내부로 침투를 하니까 어떠한 일이 생겨요? 곳곳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염증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곳곳에서 터지는 거죠. 가장 쉬운 예시로 피부 트러블 생기시는 분들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장 상태만 바꿔주셔도요, 피부 상태가 좀 깨끗하게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살이 찌는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유전적인 부분들도 있고 생활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혹시 후생유전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통통하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뚱뚱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태어나면서 뚱뚱한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뚱뚱해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활 습관이, 생활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비만할 것인지 비만하지 않을 것인지가 정해지는데,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균질을 대상으로 정상 체중의 쥐의 미생물과 그 다음에 비만인 쥐의 미생물을 넣었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정상적인 쥐의 미생물을 분변을 이식을 받은 쥐는 멀쩡한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뚱뚱한 쥐의 미생물을 이식받은 묵인쥐는 같은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더 많이 쪘습니다.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장내 미생물의 균형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같은 음식을 먹었어도 얼마만큼의 영양소를 더 많이 흡수할지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장 속에 살고 있는 유해한 균들,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균형, 다시 한 번 더, 균형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몸에 뱃살 붙는 이유는 지방세포가 아무래도 배에 가장 많을 텐데, 혹시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막 단 거 당기시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음식이 막 당기지 않으세요? 막 드라마 보면은 막 저녁 시간에 와가지고 막 고추장에다가 콩나물에다 묻혀놓고 막 피고 먹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뱃살이면 살이 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코르티솔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된 형태를 코르티솔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붙였는데, 얘가 활성화되기 전의 호르몬의 이름을 코티손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코티손이란 녀석이 코르티솔로 변환이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복부에 HSD 효소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생소하시죠? 이 HSD 효소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스위치가 딸깍 켜져요. 어디에 제일 많다고요? 뱃살, 지방세포에 많이 있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방세포 안에 숨겨져 있던 활성화되지 않았던 코티손 호르몬이 코르티솔 호르몬으로 변환이 되면서 음식을 와구와구하고 먹죠. 이러다 보니 장내 균형도 맞지를 않아. 그리고 정제된 음식들을 많이 먹고서 움직이지를 않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디에 살이 붙어요? 뱃살에 살이 붙는 거는 당연지사, 올바른 이치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디톡스와 다이어트에 대한 차이를 조금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녀석은 실제 어원이 식단이라는 어원입니다. 근데 이게 현대 세대로 넘어와서 살을 빼는 행위로 바뀌었죠. 디톡스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체내에 있는 독소를 빼는 걸 얘기합니다. 독소라고 얘기하면 내독소와 외독소, 환경에서 오는 독소와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들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지방세포라는 녀석이 있잖아요. 지방세포가 어디에 제일 많이 포진해 있는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은 엉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복부에 가장 많은 지방세포가 포진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어. 그러면 지방세포는 욕심이 많은 녀석이라서요, 최대 300배까지도 불어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서구 쪽에 있는, 미국 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과연 이게 사람의 몸인가 싶을 정도로 땡땡하게 살이 찐 사람들이죠. 그만큼 지방세포는요, 좋은 녀석 나쁜 녀석 가리지 않고 다 잡아먹으면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 녀석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지방세포 안에 있는 독소들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요, 음식을 먹든 음식을 먹지 않든 항상 해독이라는 작용을 합니다. 간은요,
항상 해독이라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장도 미생물들이 항상 해독이라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조금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는 건데, 어떠한 음식을 섭취를 해서 해독하는데, 즉 이 지방세포 안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독소를 뺄 것인지, 지방세포 안에 있는 독소를 빼면 자연스럽게 뭐가 빠질까요? 살이 빠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디톡스를 하면은 살이 빠지는 건 자연적인 원리예요. 살이 빠지면, 독소가 빠지면 몸이 어떻게 돼요? 가벼워져. 몸이 상쾌해져. 그러니까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 최고의 성형은 디톡스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결려요, 쑤셔요. 근데 살 빼니까 어때요? 디톡스라니까 몸이 가뿐해지잖아요. 의사분들도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죠.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체중을 조금 감량하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꼭 집에 있는 체중계에 올라가서 그 숫자를 보지 마시고요. 보건소에 가셔가지고 체성분 분석을 하신 다음에 내장 지방, 체지방량이 얼마인지, 혹은 병원에 가셔서 트리글리세리드, 즉 중성지방 수치가 얼마인지를 꼭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얘가 줄어드는 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지, 숫자가 줄어든다고 그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꼭 내장지방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줄어드는 거를 꼭 과다하다면 이게 줄어드는 걸 꼭 확인해 주세요. 우리 장 속에는 참 여러 가지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유해한 균주들 중에서 살을 찌게 만드는 비만균이라고 이제 소위 재미있게 이름을 붙인 건데요. 우리 장 속에 살고 있죠. 이 비만균이 증식이 되는 원인은 당연히 자연식품이 아니라 가공식품입니다. 즉 음식이 안에서 부패할 수 있거나 소화가 더뎌서 이상 발효, 과다 발효가 생겨서 방구를 꼈는데, 똑같은 방구여도 누구는 냄새가 정말 지독하게 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음식을 먹는지, 내 장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방구를 꼈을 때에도 냄새가 다르잖아요. 음식을 먹었을 때에도 내 장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찔지 안 찔지는 이 균주들이 결정을 하는데, 유해한 균주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제가 계속해서 발효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발효식품도 오래 숙성시킨 녀석일수록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지 않은 습관으로 인해서 몇 해 동안, 몇 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유해한 균주들이 장 속에 자리 잡고 있어. 얘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녀석들이에요. 그런데 뿌리 깊은 나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녀석이 와야 돼요?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강력한 균주를 섭취를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발효식품도 그냥 발효식품 드시는 것보다 자주 섭취해 주시는 거 너무나 좋아요. 발효가 된 것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소화되기 쉽게 먹기 위해서는 식초에 대한 얘기도 하죠. 매실 드실 때에는 시큼새큼한 거 드셔야지 달달한 거 드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고추장이나 된장 이런 거 드실 때에도 합성 감미료 말고 오래 숙성시킨 것들을 드셔주시면은 드셨을 때의 속 편함이 다를 거예요. 이렇게 평상시에 발효식품과 친하게 지내시다 보면은 어느샌가 단 한순간에 바뀌지 않거든요. 어느샌가 장 속에 이 미생물의 구성이 바뀌어져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유해한 균주들을 좀 밀어내냐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쌀 씻은 물을 발효시키는 방법을 배웠어요. 쌀 씻은 물, 첫 번째 물은 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씻은 물을 가지고 이 설탕 반컵, 1.5리터 기준 설탕 반컵, 소금 1티스푼, 그리고 제가 사용한 특허균주가 있어요. 특허균주가 있는데 이 특허균주를 한 3g 정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발효를 시킨다는 거는 진공 상태에서 발효가 되거든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뚜껑을 꽉 닫아줘요. 그러면 얘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로 가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뽀글뽀글 뭐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보면은 통 위에 보면은 그 커피 먹을 때 이 끄레마라고 얘기하죠. 끄레마처럼 유산균 띠가 이렇게 발효가 돼가지고 올라와져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음료를 발효시켜서 먹었습니다. 사과즙도 발효시켜서 먹고요, 포도즙도 발효시켜서 먹고요, 홍삼도 발효시켜서 먹고, 모든 걸 다 발효시켜서 먹었어요. 이랬더니 저에게는 좀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가공식품의 섭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점점 자연식품은 멀리하죠. 그리고 점점 가공식품, 즉 공장맛 음식은 좋아합니다. 마트에만 가보세요. 밀키트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밀키트에 들어가 있는 양념류 한번 보세요. 양념류에 이름 모를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서 합성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음식이 재배가 되거나 이 음식이 사육이 되거나 도축이 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재배가 됐거나 사육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 음식을 고르거나 재료를 고르실 때 꼭 그래도 최대한 안심할 수 있도록 유기농 제품이나 무농약 제품이나 전통식품 인증서나 이러한 인증서들을 받은, 가격은 조금 더 나갈 수 있겠지만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 투자하시는 건 절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가공식품을 얼마나 멀리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쉽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가면역 질환 예방하는 방법은 가장 큰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일단 먼저 리스트를 정하는 거죠. 내가 운동이라고 하면 숨 쉬는 것밖에 안 해.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좀 걸어 주셔야 되고, 산책, 따스한 햇볕을 받으면 기분도 좋아지고요. 좋은 호르몬 생성도 되잖아요. 그렇죠? 가공식품을 멀리 해주시는 거. 이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식사하실 때 식사 습관, 식사 시간이 언제인지. 가령 내가 밥을 늦게 먹었어. 늦게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배가 고프다고 음식을 또 바로 먹으면은 체소화가 완벽하게 다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이 기관들이, 소화기관들이 쉴 시간이 없겠죠. 이런 걸 생각해 보신다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은 곧 내가 추구해야 되는 이상이 나올 텐데, 여기 하나 더 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간헐적 단식은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네, 음식이 완벽하게 소화될 시간을 기다려주고 다시 식사를 시작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토피 피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얘가 피부 질환인지 알았어요. 피부 질환인지 알아서 알로에를 바르거나 보습제를 바르거나 혹은 너무 심하면 스테로이드 젤을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모두 다 솔직히 말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이 아토피가 생기는 이유는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요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면역 체계에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는데, 후천 면역에 가면은요, 이 조절 T세포라고 하는 헬퍼 T세포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면역 세포들에게 너희들 적절하게 움직여, 너무 과민성이야, 이제 조절하자, 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를 장내 미생물이 훈련을 시켜줘요. 자, 그러면 면역 활성도가 높은 상태에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틀어지면 어때요? 얘를 제어시켜줄 녀석이 없죠. 이러다 보니까 면역 세포들이 피부의 정상 세포를 공격을 하면서 피부의 문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피부의 문이 열리죠. 피부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즉 건조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건조해지니까 어때요? 긁죠. 긁으니까 어때요? 피가 나죠. 피가 나니까 어때요? 또 딱지가 생겨요. 그리고 또 어때요? 또 간지러워. 또 긁어요. 악순환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자 예방법은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똑바르게 만들어주는.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과 아토피가 없는 아이들의 대변을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토피가 없는 아이들의 대변에서 최소 장내 미생물이 500종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그리고 균의 종류가 다양하고 튼튼해야 우리 인체 몸에 이 소위 말하는 아토피라고 하는 녀석에서 예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미생물하고 당뇨병하고 관련이 있죠.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면은 소화 과정을 통해서 당이라는 녀석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당이라는 녀석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료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뭐가 나와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얘를 당을 가지고 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로 가서 딸깍 문을 열어서 당을 넣어줍니다. 자, 그런데 당뇨가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나 과다하게 많은 당을 섭취해서 혈중에 당이 많아 소변을 볼 때 당이 나오기 때문에 당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인슐린 저항성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혈중 내에 당이 너무 많아서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인슐린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슐린이 나올 때요, 호르몬인 GLP-1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GLP-1이라고 하는 녀석을 누가 활성화시켜 주냐면 장내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먹고 만들어내는 단쇄지방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GLP-1이라는 녀석을 딸깍 움직여서 췌장에 신호를 보내줘요. 당이 들어왔네? 인슐린을 분비해줘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당을 과다하게 섭취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 보면은 살은 많이 쪄 있거나 비만하거나, 그렇죠? 혹은 마른 비만인데 근육은 없고 내장 지방만 많거나,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첫 번째로 당뇨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끊을 수 있는 것, 물론 이 얘기를 드려야 돼요. 유전적인 당뇨는 어릴 때 발병이 되기 때문에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고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95%가 당뇨 학회에 가셔도 협회에 가셔도 보실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당뇨는 2차 당뇨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95% 가까운 사람들이 후천적인 습관으로 인해서 당뇨가 발병이 된다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정제되어 있는 요 당을 줄이고 당 대신에 식이섬유와 함께 더불어서 질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해 주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덧대어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저는 기승전장이에요. 그만큼 장 건강이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과 구성, 이거는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적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일단 당질 제한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요, 말 그대로 당 섭취를 줄이는 건데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시기 위해서는 책 도서 중에 케톤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케톤 혁명이라는 책을 보면은 산부인과 의사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요. 거기에 케톤에 대한 이점과 당질 제한식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건 추천 도서로 드리는 거예요. 케톤 혁명이라는 책을 꼭 보시기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당질 제한식 같은 경우에는 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밥만 제외하시고 탄수화물을 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표준 같은 경우에는 아침이나 점심 중에 두 끼 중에 한 끼만 드시는 거고 저녁밥은 제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 같은 경우에는 세 끼다. 탄수화물을 제외하시는 건데 저녁밥 제외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당질 제한식이 곧 간헐적 단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질 제한식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간도 편하게 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심장도 편하게 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 심장 얘기가 왜 나오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과도하게 당을 많이 섭취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혈중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당이 많다 그랬어요. 우리 몸속에 혈관에 흐르는 피는 끈적끈적해야 됩니까? 아니면 흐르는 물처럼 부드러워야 됩니까? 부드러워야 되죠. 그런데 혈중에 당이 많아서 피가 끈적끈적해졌다는 얘기는 혈류의 흐름이 느려졌다는 얘기죠. 우리 몸에 혈류의 흐름이 늦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심장이 어떻게 일을 할까요? 심장이 힘차게 펌프질합니다. 마샤! 마샤! 이러다 보니까 심장에도 무리가 가요. 혈류를 빨리 돌게 해주기 위해서. 당질 제한식을 하게 되면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탄수화물을 꼭 밥으로만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채소에도 탄수화물은 들어가 있고요. 고기에도 탄수화물은 들어가 있고요. 단백질 돼 있는 것들도 탄수화물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음식들에는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슬고슬한 쌀밥에서 오는 단맛, 즉 슬로우 드럭이라고 얘기하는, 얘도 마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천천히 중독되는 마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씹을 때 느껴지는 단맛을 포기 못해서 이 쌀밥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얘를 처음에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잡곡밥으로 천천히 바꿔주시는, 혹은 현미밥이나 흑미밥으로 먼저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 생각을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아무래도 포화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름이 아니라 불포화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름들이 좀 위험하죠. 말 그대로 포화지방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지방산이 이렇게 구멍이 난 곳이 없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걸 포화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불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산이 어느 하나가 싹 빠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열을 했을 때,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어떠한 위험이 있어요? 바로 얘가 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불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로 꼭 피하셔야 되는 거는 식용유입니다. 식용유. 잘 생각해 보시면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집에서 드시는 것만큼은, 콩에서 기름 짜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냉압착 해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콩에서. 그러니까 참깨나 들깨 같은 경우에는 냉압착으로, 저온 압착으로 했었을 때의 500ml 나올 때 굉장히 비싼 돈을 받죠.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했을 때에 변형이 되거나 변질이 되거나 혹은 지방이 산패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생으로 드시는 기름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포도씨유나 그다음에 유채꽃으로 만든 카놀라유나 그다음에 콩기름으로 만든 것들이나 이렇게 불포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름들은 최대한 좀 피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들기름 볶아가지고 먹으면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들기름 볶아서 먹으면 당연히 맛있죠. 하지만 기름에 볶아서 드시기보다는 참기름,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드셔주시거나 그 자체로 비벼 드시는 게 베스트지만, 조금 따뜻하게 먹고 싶다, 음식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뿌려서 한번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드셔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한국 사람들 기름 참 좋아하죠. 뭐 흔히 얘기해서 기름에 튀긴 건 다 맛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진짜 맛있는데 좋은 기름을 고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있죠. 왜냐면 바로 우리 몸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좋은 기름을 고를 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방목, 즉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자란 소가 만들어낸 우유를 가지고 응고시킨 버터 중에서도 무염 버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이제 라디유라고 있어요. 돼지 기름이 있는데 돼지 기름 같은 경우에도 항생제로 사육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 활동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너무 도축 형태의 좁은 우리 말고요. 조금 더 자연 환경이나 혹은 넓은 환경에서 자란 돼지를 통해서 돼지 지방에서 나온 기름, 라드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말해 뭐합니까?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엑스트라 버진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포마드라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에는 이 생으로 섭취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만약 내가 얘를 가지고 가열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 정말 저온,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올리브유를 조금 가열을 시켜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가열시켜서 쓸 수 있는 성질인 형태인 포마드라고 있습니다. 포마드 형태의 올리브오일을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크게 세 가지요. 아보카도도 있기는 하지만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이 향 때문에 호불호가 너무 갈려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내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르신들한테 음식을 꼭꼭 씹어야 장수할 수 있다는 얘기, 음식을 꼭꼭 씹어야 소화가 편하다,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서 드셔야 되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는요, 진짜 소화가 잘 되잖아요. 소화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 씹으라 그래요? 내가 곤죽이 될 때까지 씹으라고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소 15번에서 한 30번 정도 이내는 좀 씹어주셔야 돼요. 냠냠냠냠 꿀꺽이 아니라 좀 오물오물 씹어주셔야 돼요. 저작 활동을 통해서 뇌에도 자극을 주니까 또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꼭꼭 씹어 주셔야 되고,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양소를 흡수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온전하게 영양소를 흡수하고 싶어, 소화가 편하고 싶으면은 꼭꼭꼭 씹어 드시는 거. 해서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다는 행위는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바꿔주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큰 덩어리를 소화시키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작은 덩어리를, 작은 이렇게 쪼개진 녀석들을 소화시키는 게 쉽겠습니까? 제대로 씹지 않고 큰 녀석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음식마다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고기를 내가 덩어리째로 먹었어. 근데 소화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우리 소화기관 내에는요, 음식물이 오래 상주해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나 위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 부패를 해버립니다. 쉬운 예시로 저녁에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고 잠에 들었어. 다음날 아침이 되면 속이 어떻던가요? 쓰리죠. 트름을 하면 어떤 냄새가 나나요? 썩은 냄새가 나죠. 이 얘기가 뭐예요? 위에서 음식이 썩었다는 얘기예요. 썩었다는 얘기는 우리 장 내에, 소화기관 내에 유해한 균주들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이상적인 균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올바르게 영양소를 흡수하고 소화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기본 중에 기본이자 기초이자 기초인 꼭꼭 씹어먹는 행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일단 식사법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로 식사 시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0분 이내에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 해도요, 지방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햄버거 옆에 끼고 살 때도 많았고요, 김밥 옆에 끼고 살 때도 많았고요. 그리고 웃긴 건 여유롭게 출발을 했는데 식당에 가면 나도 모르게 급해져요. 고속도로가 막힐까봐, 차길이 막힐까봐. 이러다 보니까 뜨거운 음식을 빨리 먹거나 혹은 오래 씹어야 되는 음식을 빨리 먹다 보니까 속에서 불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식사는 최소한 20분을 지켜주셔야 돼요. 다들 잘 아시죠? 최소한 20분을 지켜주셔야 뭐가 발현이 돼요? 맞아요.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분비가 되면서 얘가 시상압으로 올라가서 렙틴 수용체에 결합이 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해요? 배부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렙틴 수용체에 가가지고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기 전에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막 먹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량껏 먹어야 되는데 정량껏이 아니라 정성껏 열심히 먹고 있는 거지. 이러다 보니 살이 찔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식사법을 바꿔줘야 됩니다.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가 평상시에 식판을 보면은 밥, 고기, 그 외에 반찬들이나 국 같은 거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것들은 소화 시간을 길게, 그리고 소화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 형태의 고기나 단백질을 같이 섭취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밥을 드셔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잘 안 돼요. 근데 얘를 반복적으로 습관을 좀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인가 포만감이 짠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에 대한 변화를 말씀을 드릴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탄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주시는데, 저탄고지의 핵심 중에 고기를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와 비등비등하게 혹은 더 많이 드셔도 돼요. 식이섬유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식이섬유의 양이 최소 22g에서 35g 정도 되거든요. 고구마로 따지면 고구마를 100g짜리를 하루에 한 10개 정도 드셔주셔야 되는데 100g짜리 고구마 10개 드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야채로 드셔주시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식이섬유 제품들 있죠. 이렇게 해서 채워주시면 조금 더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내가 식사를 많이 했으면은 일단 소화가 빠르다 보니까 과식을 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소화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는 췌장이 무리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쌀밥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빠르다 보니까 얘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잖아요.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된다는 거는 혈중에 당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거 하나, 아마 혈당 스파이크라는 얘기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쭉 올라왔다가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왔다가 쭉 내려갔다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제된 당을 많이 먹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데, 이럴 때가 되면은 갑자기 급속도로 저혈당 상태가 돼서 빈혈을 느끼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혈중에 당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몸이 심신이 필요해요. 췌장이 무리하다 보니까 오후 1시가 넘어가고 2시만 되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막 맥이 빠져.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탄수화물, 그러니까 쌀밥 드시고 난 이후에 제발 아메리카노에 설탕 좀 넣지 마세요. 당만 드시고 계시잖아요. 내 몸을 바꾸기 위해서, 혈중의 당 수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주기 위해서라도 꼭 식사하시는 이 음식의 형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억하는 게 장 건강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가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건강할 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먹고 음식을 소화시킨다는 것, 그리고 화장실을 편하게 간다는 것,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속이 좀 불편하거나 평상시에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책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얻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식을 균형 잡히게 올바르게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